파리 시내 한복판, 한 식당 앞에 길게 늘어선 웨이팅줄. 기나긴 기다림에 화가 난 한 남성이 마침내 식당에 들어서 도대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냐며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마저도 남성이 화가 난 이유에 공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장피에르 라로슈. 프랑스 파리의 최고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셰프이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프랑스 정통 미식의 계승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요리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한 건 15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오직 주방에서 칼을 잡고 불 앞에서 요리를 만들 때만이 가장 나다운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요리 학교인 르 코르동 블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저한 원칙과 끝없는 노력으로 완성되는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리 학교에서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정교한 칼질과 정확한 온도 조절, 소스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법까지 모든 과정이 혹독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즐겼어요. 하루 16시간을 주방에서 보내면서도 피곤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나아지고 싶다는 열정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졸업 후 운 좋게도 프랑스의 유명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견습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주방은 전쟁터였어요.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의 수석 셰프로 발탁되었습니다. 내 요리를 맛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미식가들이 찾아왔고 VIP 고객들은 내 요리를 위해 예약을 걸었어요. 내 요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미식의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매일 주방에서 최고의 플레이팅과 최상의 맛을 연구하며 내 요리가 그날의 가장 완벽한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프랑스 경제가 안 좋아서 외식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야 원래 호황과 불황을 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확실한 변화를 깨닫게 됐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예약률이 떨어지는 동안 파리 시내의 작은 식당들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런던에서 출장 온 지인이 파리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라며 소개해준 곳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한국 음식점이었어요. 그는 요즘 파리에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인기인지 알고 있냐면서 지난번에 갔던 이자카야보다 예약 잡기 더 힘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인의 말에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식? 솔직히 저는 프랑스 미식과 비교할 만한 음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맵고 짠 양념으로 덮어버린 음식들이 미식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요? 한식이 정교한 프렌치 요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가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의 모습을 본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였지만 아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심지어 바깥까지 길게 늘어선 대기줄을 보니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손님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주방을 살폈습니다. 셰프는 커다란 불판 위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김치찌개 같은 국물을 한 그릇씩 정성스럽게 떠담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쌈에 싸먹으며 연신 웃고 있었죠. 저는 프랑스 미식을 대표하는 호텔 레스토랑의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내 레스토랑에는 이토록 활기찬 분위기도
사람들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경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요. 더 이상 사람들은 격식을 차린 고급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식사를 즐기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편하게 음식을 나누는 걸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처럼 직접 요리에 참여하고 나누어 먹는 형태의 식사가 사람들에게 더 큰 매력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한 프랑스 정통 요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뼈아팠어요. 저는 최고급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의 셰프였고 미식을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작은 한국 식당이 내 레스토랑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니. 프렌치 요리가 한식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식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저 매운 양념과 간장에 절여진 음식들, 그리고 잡다한 반찬이 한 상 가득 나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잡다한 음식들이 지금 파리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라니. 저는 다시 한번 파리 시내를 돌아봤어요. 전통적인 프랑스 레스토랑보다 한국식 바비큐를 내세운 가게들이 훨씬 더 붐비고 있었죠. 심지어 한 식당에서는 웨이팅을 감수하면서도 기다리는 손님들이 넘쳐났어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돌아오자마자 신메뉴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심했어요. 변화하는 미식 트렌드를 외면하고 고집을 부릴 순 없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사람들이 보다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했죠. 호텔 레스토랑을 다시 북적이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프랑스 미식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저는 변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주방에 틀어박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프렌치 요리의 기법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이 보다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한식을 접목한 메뉴를 고민했죠. 스테이크에 한식 스타일의 소스를 더해보기도 하고 불고기와 퓨전한 프렌치 요리를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시식용으로 만든 요리를 직원들에게 내놓았지만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요리를 연구하고 세계적인 호텔 레스토랑에서 인정받은 셰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메뉴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만든 요리는 분명히 맛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한국 식당에서 느끼는 그 맛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무언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걸 알아내려면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마자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인데? 프랑스 최고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미슐랭 스타 셰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프렌치 퀴진의 정수를 익힌 내가 그깟 한국 음식을 배우러 직접 가야 한다고. 한식은 그저 단순하고 강한 양념으로 맛을 낸 요리 아니었나?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유행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요리 철학까지 바꿔야 하는 걸까? 그깟 매운 소스 몇 개 배운다고 해결될 문제일까? 저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호텔 레스토랑에 손님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었고 파리에서 한국 음식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자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한국 음식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결국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저는 기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오는 것이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이상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곳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하나는 잘 만들어놨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수화물 찾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짐이 나오기까지 최소 30분은 걸릴 텐데 여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내 캐리어가 컨베이어 벨트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운이 좋았나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 역시 빠르게 짐을 찾아 떠저는 걸 보니 단순한 행운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 역시 놀라웠어요. 예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입국하는 데만 거의 2시간이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간결하고 체계적이었고 심사관들은 불필요한 질문 없이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진짜 나를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내 짐이 무거워 끌고 가는 게 불편하던 차에 주변을 살펴보니 짐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평소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공간을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렇게 공항에서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까지 자동화되어 있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라니.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한국 체류가 조금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숙소는 삼성동 근처로 정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이용해 이동하기로 했는데 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굳이 직원에게 길을 묻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엔 이 시스템이 너무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표지판 하나 찾으려면 반쯤 미로를 탐험해야 하는데 한국에선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한국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스크린도어였어요. 지하철이 정차한 후 문이 열리는 방식이었는데 단순한 안전장치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본 짐 운반 로봇이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피하는 것처럼 한국의 교통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자동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 내부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외국인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그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열심히 설명해줬어요. 잠시 후 안내방송이 나올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한 대로 다음 정차역이 어디인지 방송이 나오고 전광판에도 표시되었어요. 심지어 어느 쪽 문이 열리는지도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 편리하긴 했어요. 그 여행객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방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며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통 한국 하면 불고기나 김치를 떠올리는데 감자탕을 꼭 먹어보세요. 감자탕? 저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살짝 당황했어요. 감자 요리라면 프랑스에서도 익숙한 편이지만 탕이라는 말이 붙은 건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별 관심 없이 흘려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는 미식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곧장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늦은 밤거리를 다녀도 걱정이 없었고 실제로도 길거리가 조용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금요일 밤을 불금이라고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도로에 빈 택시가 거의 없었어요. 호텔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제가 타려는 버스가 5분 후 도착한다고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군. 저는 한숨을 쉬며 정류장 벤치에 앉았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뭐지? 왜 따뜻해?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의자에 앉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온기가 난다고.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 신기한 현상을 탐색했습니다. 곁에 있던 대학생이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온돌 의자예요.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설치된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전기 패널이 설치된 이 의자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음식 외에 특별히 배울 것이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곳이 단순한 한식의 유행을 넘어 전반적으로 생활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녁, 오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요리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정우였어요. 정우는 학창 시절부터 재능이 뛰어났고 졸업 후 한국에서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요리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열정적인 모습은 그대로였죠. 이번 출장 동안 정우는 신메뉴 개발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내 방식대로 메뉴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요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우의 도움은 어쩌면 필수적일지도 몰랐습니다. 정우가 데려간 곳은 삼겹살 전문점이었습니다. 실내는 활기찼고 테이블마다 지글지글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만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이곳만의 매력이 분명해 보였어요. 잠시 후 직원이 불판을 세팅하고 두툼한 삼겹살을 가져왔습니다. 평소 보던 베이컨과 비슷해 보였지만 훨씬 두꺼운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고기가 불판 위에 올려지자 기름이 튀면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점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고기가 익자 저는 한 조각을 집어 그냥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가와서 소스에 찍어 먹어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소스라고 해봐야 겨우 머스타드나 약간의 소금 정도를 예상했는데 앞에는 다양한 소스가 놓여 있더라고요. 쌈장, 참기름 소금, 생와사비, 매운 소스까지. 이걸 다 고기에 찍어 먹는다고.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정우가 먼저 쌈장에 고기를 찍어 먹는 걸 보고 따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소한 삼겹살과 짭짤한 쌈장의 조합은 완벽했어요. 쌈장에 찍은 한 조각을 삼키자마자 저는 곧바로 다음 조각을 참기름 소금에 찍어 먹었어요. 담백하면서도 고기의 풍미를 극대화하는 맛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양념 정도로 생각했지만 직접 찍어 먹어보니 각각의 조합이 완전히 다른 맛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저는 삼겹살을 계속 집어먹었어요. 그런데 정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에게 쌈을 싸먹어보라고 했어요. 정우는 상추에 삼겹살과 마늘, 쌈장, 그리고 고추를 올려 입에 넣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기 요리는 고기 그대로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야채와 함께 먹으며 균형을 맞추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왜 삼겹살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겹살을 즐기고 있었는데 정우는 삼겹살엔 소주가 최고라며 소주 한 병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소주를 마셔봤는데 처음에는 강한 알코올 향이 느껴졌지만 마시고 나니 예상보다 부드럽더라고요. 위스키나 보드카보다 도수가 낮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잔, 두 잔 소주를 기울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대학생들이 우리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같이 한잔 하시죠. 그들은 소맥이라며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건넸어요. 한 잔 받아 마셔보니 소주의 알싸한 맛과 맥주의 청량함이 어우러져 굉장히 마시기 좋았어요. 그 옆에 있던 여학생은 소주에 스프라이트를 섞어 마시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단맛이 가미된 소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취기가 오르는 걸 느꼈지만 기분이 좋아 계속 마시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소주와 삼겹살을 즐겼어요. 저는 평소에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었는데
이날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세계를 경험하며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숙취가 몰려왔습니다. 전날 마신 소주와 삼겹살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불편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죠. 그때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냐는 물음에 너무 힘들다고 답하자 그는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해장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어요. 술을 해소하기 위해 따로 국을 먹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숙취를 해결해야 했기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다가 황태해장국을 주문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이 나오자 깊고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짭조름하면서도 개운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떠먹을수록 따뜻한 국물이 몸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특히 해장국에는 콩나물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콩나물이 많이 쓰인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콩나물이 들어간 국은 시원하면서도 개운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채소가 주된 재료가 아니라 곁들임 역할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국물 요리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새로웠어요. 해장국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숙취로 무거웠던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빠르게 속이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음식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그냥 참고 버텼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회복을 돕는 음식이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몸 상태가 되었어요. 속이 개운해지니 다시 활력이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우는 한국의 식재료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며 나를 경동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이라는 말에 솔직히 조금 기대가 되더군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식재료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각종 신선한 채소, 말린 해산물, 향신료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놀란 건 한국에는 프랑스에서는 본 적 없는 독특한 재료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프렌치 요리에 몰두하며 오랫동안 유럽의 식재료만을 고집해왔지만 이곳에서 마주한 식재료들은 전혀 새로운 세계였어요. 특히 무청 시래기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말린 채소를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프랑스에서는 채소를 신선할 때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려서 보관하고 국이나 찌개 등에 활용한다고 하더군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니 거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것을 푹 끓이면 부드러워지며 깊은 맛을 낸다고 설명했어요. 단순히 식재료를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풍미를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시래기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자 정우는 저녁에 제대로 맛볼 기회를 주겠다며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감자탕 전문점으로 데려갔어요. 처음 전철역에서 만났던 미국인 여행객이 추천했던 음식이기도 해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솔직히 감자탕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커다란 감자가 잔뜩 들어간 수프 같은 요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감자탕이 나오자마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비주얼에 당황했어요. 큼직한 돼지뼈가 가득 담긴 진한 국물 요리였거든요. 당황한 내 표정을 본 정우는 웃으며 감자탕에서 감자는 우리가 아는 채소 감자가 아니라 돼지뼈를 뜻하는 말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프랑스 요리에서도 육수를 내기 위해 뼈를 사용하지만 이렇게 뼈째로 넣어 국물을 우려내는 방식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안에 듬뿍 들어간 시래기였습니다. 부드러워진 시래기가 국물과 어우러져 감칠맛을 더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국물을 맛보았어요. 짭조름하면서도 깊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돼지뼈에서 우러난 국물과 시래기의 풍미가 조화를 이루며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래기를 건져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처음 시장에서 만졌을 때의 거친 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채소를 활용하지 않았기에 더욱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감자탕을 계속 먹으며 이 요리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어요. 단순한 돼지뼈 요리가 아니라 발효와 건조 과정을 거친 시래기라는 재료가 만들어내는 깊은 맛이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감자탕을 다 먹고 난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요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식재료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요리 연구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출장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식재료들은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철학이 담긴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방식에 의문을 품었지만 이제는 그 깊은 맛과 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번 출장,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한식 메뉴 개발에 도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네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깊은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말마다 파리의 한국 식당을 찾게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먹었던 한식들이 눈에 아른거린다는 더 솔직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리 시내에 위치한 한국 식당은 갈 때마다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 웨이팅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긴 웨이팅 끝에 자리에 앉아도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과는 미묘하게 달라서 아쉬워요. 물론 정말 맛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는 덜하다는 것이죠. 역시 제대로 배우려면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메뉴 개발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랑스 정통 미식만을 고집하던 장피에르 씨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문화를 담고 있는 예술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아마 장피에르는 한국에서 그것을 배워간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